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입니다. 항상 한 12살 젊은 여자를 손을 꼭 쥐고 이러고 다니는 윤석열이다. 그 젊은 여자 입맛에 맞춰서 국내 행정도 하고 대통령 노릇도 하고 또 국제관계도 그 여자 입맛에 맞춰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최악의 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 입맛에 맞춰서 국정을 쥐고 흔든다. 이 정도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볼 텐데, 윤석열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냥 직진이고 강행이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면 입에 모터를 달았는지 쉬지 않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물이다. 밖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이런 때를 빼면 이 여자 입맛에 맞춘다든지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든지 이것을 빼고 나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민주당, 진보당, 시위대, 그리고 정치권, 때로는 용산에 있는 직원들, 아스팔트, 보수,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국제관계는 어떤가? 일본, 중국, 김정은이, 미국, 인도네시아,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한다고 간 이것은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10일에서 6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부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0일에서 15일까지 5박 7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세 나라의 국빈 방문을 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에서 23일까지 7박 8일간 똑같은 나라들을 갑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를 방문하고 똑같이 국빈 방문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직전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 이 두 사람은 탄탄탄 3국을 국빈 방문했다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 나라를
같은 국빈 방문을 하는데, 물론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왜 윤석열은 5박 7일이라고 하느냐, 6박 7일이 아닌 것이냐, 하루 어디선가 자거나 하루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숨기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내 언론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한 예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가는 그 정책,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K 실크로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의 실크로드. 똑같죠? 철하고 K의 차이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하는 그 철은 쇠, 금속 이런 것이 아니고 철도를 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정부는 2024년 6월자로 윤석열이라는 그 본인의 필체로 쓴 서명을 넣은 K 실크로드 전자책을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비전을 구현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독자적인 것이다. 미국, 일본하고 다른 독자적인 것이다. 역시 한국과 아세안의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한국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40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의 전자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나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의미는, 첫째는 문재인을 계승한다. 문재인의 그 신북방 정책, 이것을 계승한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문재인도 같은 길을 갔던 것 같은 그 러시아와 손 잡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계승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똑같은 중앙아시아 3개국 탄탄탄 3국을 국빈 방문하고 와서 이번에 이 국빈 방문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곳에 푸츠 기자가 글을 썼고,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푸츠 기자가 글을 썼고, 이것을 청와대에서 자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에서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의 목적, 그 목적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다. 그들은 그 필요성에서, 그 중요도에서 가장 그것이 높은 국가인데 북한과 러시아에 더해서 중앙아시아로까지 경제, 정치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둘을 놓고 본다면 러시아 쪽을 향하고 러시아 쪽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 청와대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이 중국의 1대1로를 작은 규모로 모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친중처럼 보이지만 보다 큰 틀을 지닌 구상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큰 친러시아라는 큰 틀을 향하고 있다로 해석이 되는 이런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그리고 그를 이어서 대통령 자리에 들어간 윤석열, 이 둘은 러시아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학술 행사를 열었는데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리고 주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래서 그 학술 행사의 그 주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21년 12월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기 한 5개월 전 아닙니까? 한 5개월, 5월 초니까 5개월 전인데, 이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일들이 이것이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이 학술 행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에서 현재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대로 거의 다 물려받아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우리 국민들은 친러시아라고 하면 조금 놀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좀 곤란하다. 친중국이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국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러시아로서 이 사업들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학술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효섭 서울대 연구원이 발표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러시아가 주요 경제국이다.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 꽉 엮여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번에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옵저버로 가입을 했다. 지금은 또 이 관계가 더 밀접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12월 현재의 상황인데,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출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아시아로, 그리고 태평양 지역으로 자기들의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을 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얼마나 가까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밀착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그 행보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식 교수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 자원 그리고 무기를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우리가 자원외교 이러면서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우리가 사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리의 정치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러시아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떤 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뒤에서 러시아의 손이 그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거기 5개 나라 중에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중국군 기지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게 서로 대립관계냐 아니면 상호 합작관계냐, 지금 북중러 연대라고 하는 그 상황인가를 2021년 말에 궁금해했던 겁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점점 공고화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2023년부터 공존 번영의 관계다. 결국은 연대관계, 거기에서 거의 이 정도면 동맹관계,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관계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중국군 기지가 세워졌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립관계가 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관계를 벌려놓음으로써 이 서방이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거기에 희망을 품기는 때가 늦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철현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문제, 그걸 우리가 거기에도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문제는 러시아와의 국제하천 문제가 돼가지고 러시아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정말 가까울까? 근래의 뉴스를 보면 되겠죠. 2023년 5월 9일이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뉴스인데, 2023년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입니다.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옛 소련에서 독립을 한 이 독립국가 정상들이 참석을 했다. 미국의 소리 뉴스가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함께 공동운명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랬던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들은 그들의 그 이념이든지 심리 상태가 이미
러시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그냥 러시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의 그 세 나라, 이번에 방문하는 세 나라가 이렇다. 근데 지금까지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사업이 이런 것을 목표로, 이런 것을 알면서 했던 사업이었고, 차기 정권도 러시아에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무슨 K 실크로드든지 철의 실크로드든지 같은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삼국을 방문할 때 지도가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지도에 그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 그게 이제 철의 실크로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때 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K 실크로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같은 지도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도, 같은 구상이다. 문재인, 윤석열, 이들은 지금까지 본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뉴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포럼을 개막하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푸틴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러시아가 한국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한 답변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우리 러시아는 돼 있다.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쭉 보도한 그 주된 문장이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혐오하는 태도도 본 적이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은 러시아와 어떤 일을 할 때 러시아를 존중했다. 대등하게 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꺼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무기 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어떠한 무기 공급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푸틴이 짐짓 속마음을 숨기고 한 이야기다. 한국에게 잘 보이고 한국의 마음을 사려고 한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무기를 우회적으로 보냈다 하고 북한이 직접 비판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푸틴은 이런 착한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외신들이 이런 것을 보도할 때 우리 국내에서 SBS 뉴스가 푸틴에 대해서 또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 러시아 국제경제포럼 개막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인용도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국내에서는 물론 일부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러시아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우리 한국에 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러시아 손에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가깝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그 핵을 우리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에게는 쏘지 않는다고 했다. 저거는 북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미국을,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김정은이가 그거 한국에 쏘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국내 보도가 국민들의 긴장감을 풀어놓으면서 러시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6월 7일에 이렇게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에서 같은 6월 7일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러시아 푸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리 뉴스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6월 8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게 이례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고 분명한 그 문장 한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결국 한반도를 먹겠다,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 만보가 드러났고 미국이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짝 들러붙어서 한국을 지켜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는 지구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기술 선진국들은 화성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인간들이 살기에 쉽지 않은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푸틴이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한도 거기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 이런 뜻인데 미국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미국은 지금과 같은 한국, 벌써 30여 년 동안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 이용을 한다.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을 구태여 떼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동맹 같지 않은 동맹인데 동맹으로서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미국이 목숨 바쳐 지키지는 않는다.
그 정도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6월 10일 한겨레 신문은 좀 더 자세한 러시아 뉴스를 인용해서 그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래 얼마 전만 해도 한 9월쯤 평양을 방문할 거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게 앞당겨진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저쪽 세계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자유세계의 그 대결 상황에서 러시아가 빠르게 움직여야만 할 어떤 일이 있었구나, 생겼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겨레 신문에서는 러시아의 베도모스티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6월 중에 북한을 방문한 직후에 베트남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6월, 9월이 아니라 6월 중에 북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무려 이제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외 순방을 간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순방은 중국만 1대1로 갔다 온 게 아니고 순방이니까 중국 어디 이렇게 첫 번째 해외 순방을 했는데 5월 15일에서 16일에 중국을, 5월 23일에서 24일에 벨라루스를, 그리고 5월 26일에서 28일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의미가 아주 큰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러시아 측의 나라가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6월 19일에서 22일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확인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그렇다면 6월 19일에서 20일 이전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촉진하고 푸틴의 잔악한 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든지 외면한다든지 할 수 없다.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의 푸틴에게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No country should give Putin a platform.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고집이나 이것을 빼면 공무수행이라든지 국가의 이익에 대한 것은 남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거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정보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집권 3기를 맞아서 다시 1대1로의 그 드라이브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연결하는 육상의 실크로드, 그 다음에 해상의 실크로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10월 18일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 개막식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했습니다. 대립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1대1로에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44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통째로 1대1로에 가입을 한 셈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 사이에 문제도 있었다 하고 실패도 좀 있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이제 다시 제대로 재정비를 하려고 나선 겁니다. 그것이 첫째는 브릭스 플러스라는 겁니다. 시진핑은 브릭스 플러스라는 것으로 이 서구에 대항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까지 여기에 가입을 시켰다. 이 부분인 것이죠. 이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구상하는 그 새로운 국제 질서로서 반서방 연대 G7에 맞선 새로운 플랫폼 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러시아, 이들은 인도와 브라질을 이 브릭스에 합류시키자. 이제 원래 있던 브릭스에서 브릭스 플러스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브라질은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사이에서 중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이익을, 자기들의 뭐 경제적인 이익을 이걸 얻으려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넘어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을 뻗치기 시작하고 러시아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시진핑의 1대1로 드라이브 가속,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하나는 인도태평양을 강화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태평양 도서들에 대한 지원도, 또 거기를 지켜준다든지 그곳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뭐 워싱턴 선언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지난번에 그 한미일 3국 정상이 이제 유럽에서 공동 발표를 했던,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이 한미일 삼각 안보로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이든의 어떤 회심의 역작이다 하는 게 IMEC라고 해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그 경제 회랑 이것입니다. 이것이 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중국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를 그냥 배를 가르는 그림 지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 브라질을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9월 21일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가 바로 이 IMEC의 양해각서 체결을 합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양보를 하고 데려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느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중일과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한다. 한미일이 아니고 한중일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세안에서 공산권이 득세하는, 그리고 힘만 있으면 미국을 배척하고 미국의 것을 뺏어오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아마 그 계략적인 뜻이 될 겁니다. 한국이 한중일과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한다는 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아세안 중심성 그리고 한중일 여기에다가 한미일이 여기에 맞추도록 내가 한미일을 바꾸겠다는 소리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튀르키예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IMEC를 반대하고 나선 그런 나라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결국은 실패했지만 부산 엑스포 홍보를 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움직이고 미국이 거기에 맞은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흠집내는 일만 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가 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에 합류해 버리니까 시진핑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또 힘을 키워야 되겠다. 1대1로를 더 확충해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브릭스 플러스에 아프리카를 참가시키기로 통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중국은 원래 아프리카 54나라 54개국 중에 53나라를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는 데 가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통째로 중국 손안에 떨어졌다. 중국 돈만 바라보고 있다. 그 협력 포럼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에 아프리카를 합류시키기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을 쓰고 세계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하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6월 4일에서 5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54나라 중에 자그만치 48나라, 거기에 정상이며 대표며 해서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리카를 통째로 서울에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 돈을 쓰면서. 6월 3일에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바로 이 아프리카 48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공식 환영하는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그 조직의 명칭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세청까지 다 몰려가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내놓습니다. 아프리카와 협력을 하면 무슨 협력을 하겠습니까? 한국이 아프리카에 돈 주는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략 두 가지만 봐도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 EDCF 기본약정을 확대하고 무상원조 지원을 강화하고, 그래서 2030년까지 100억 불을 주는 것으로 계속 이 규모를 확대한다. 100억 불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금융을 제공한다. 여기 엮여서 공동선언에 넣어 놓은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 아프리카하고 무역을 하든지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도록 돈을 주는데 2030년까지 약 140억 불을 준다. 결국 아프리카에 100억 불, 140억 불 해서 240억 불이 2030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주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통째로 같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하고 5+1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5+1 회의를 하나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나라에다가 아프가니스탄까지 합해서 이 협력을 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치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이제 5나라, 여기다가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미군이 철수하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중요하다. 그 중에 3개국의 그 국빈 방문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갔죠. 아울러 6월 7일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 정부 그 답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6월 7일에 바로 이 국빈 방문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서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직접 위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한국이죠.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입니다. 각각 성격은 다르겠죠. 그 윤석열은 누구냐? 문재인의 노선을 승계한 윤석열이다. 앞에 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중러 쪽에 거기에 가서 싸우는 전사가 됐다면 미국은 확실히 적이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쥐 노릇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의 공격을 받고 양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를 퍼주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세계 모두에게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서구, 저 아프리카까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의 부를,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부 그들에게 뜯기게 생겼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푸틴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고 세계 모두의 손에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기게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을 넷으로 나누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반도도 나눠서 아예 편입시켜버리겠다고 했던 것을 다행히도 하늘이 도와서 아니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이 그렇게 처참한 것은 아니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올 수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낱낱이 찢어지는 그래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강화하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추구했는데 한국이 계속 적에게 북중러 연대 그쪽에 가서 계속 그쪽을 드나들고 하니까 이제 한미일 삼각안보가 아니고 미일 안보협력에다가 쿼드로 이것을 이제 지키는 틀을 좀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이것으로 이제 같이 1대1로 저 북중러의 그 야욕을 막아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국의 정치권 여기서는 미국의 반대편에 가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키면 윤석열은 한다. 이런 말이 정말로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 한국도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맨손으로 있을 수는 없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았죠. 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했고 그런데 2024년 6월 4일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이랬을까? 혹시 미국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을 한 것인가? 러시아의 품으로 달려가면서
미국의 마음을 살 일을 하려고 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것을 원했던 모양이다 싶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8일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서 한국군은 한국군에게 채워진 족쇄를 제거했다. 한국이 한국군에게 족쇄를 채워놓고 저 핵을 가진 김정은이 앞에서 한국군을 위태롭게 해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대응할 마음이 아예 없고 처음부터 백기 들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겨온 북한의 군사도발에 맞서서 최전방의 전력을 강화할 때가 왔다. 그러니 미국도 저 한국이 언제 주적인 북괴군의 침략에 대해서 저렇게 안 싸우겠다고 족쇄를 스스로 차고 앉아있는 저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죽을 텐데 이러고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한편 이렇게 됐으니까 완충 효과를 없앴으니까 남북 간의 충돌은 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고 그 위험성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러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폐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어떻든 이 9.19 군사합의라든지 평양선언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원천무효라고 밝혀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영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현재 한국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정지의 효과가 나온 것이죠. 미국의 입장을 봅시다. 미국은 그러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총구를 막아놓고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풀어놓은 상태다. 북측이 도발을 하면 남측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방어도 안 하겠다고 한 거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전쟁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심각하게 위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을 더 확 껴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보니까 문재인, 윤석열 그 전부터 한국의 민주화 세력, 한국의 사회민주화 세력들은 죽을 둥 살 둥, 죽을 것 같아야만 말을 듣더라. 이걸 학습한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계집 외교 방식이다. 항상 두들겨 패가지고 말을 듣게 한다. 묶어놓고. 대놓고 미국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서구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에는 계집 외교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세계 각국에 대해서 항상 의리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속이 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회민주화 세력, 그게 물갈이 되지 않고는 한국의 앞날은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그 한미일 삼국 그 안보협력, 여기에서 한국이 쏙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024년 6월 3일 VOA 뉴스입니다. 현재 주1 미군 사령관은 중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주1 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위대와의 통합 임무 담당 책임자로 대장 4성 장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려고 한다. 그 이야기는 미국에게 있어서 이 동아시아 방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조차 당연시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K 실크로드, 문재인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그것이 중국이냐 러시아냐가 아니고 이번에 러시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있는, 지도를 보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을 무슨 전략적 요충지다 뭐다 이렇게 정부는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그런 곳이고, 우리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들어가서 있게 된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현재 지난 30여 년도 그랬지만 현재 한국의 움직임, 한국 정치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이해가 충돌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야가 대립을 하지만 이 북중러 그룹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치를 이룬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한국의 정치권,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치 세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 한국에는 지식인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그런 숫자로 봐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이렇게 가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게 먹혀버려도 좋은 것인가?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져도 좋은 것인가? 또 그런 위치에서 김정은이에게 침공을 당하고 국민이 목숨을 잃고 그래도 좋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